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스키냥기입니다. 오늘도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려 합니다. 오늘은 장혜진 작가님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감정 수업이라는 에세이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고 느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1장. 나는 왜 사소한 일에 쉽게 무너질까? 그 중에서 이건 자존심일까? 자존감일까?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동창생들과 만난 자리였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각자 사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한 친구는 대기업 직장에 다니면서 매년 여행을 즐기면서 살고 있었고, 한 친구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행복해하고 있었으며, 또 어느 친구는 사업을 시작해서 나름대로의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에 쉴 틈 없이 탄성과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한 친구가 나에 대해 물었다. 넌 요즘 어떻게 지내고 살아? 그냥 회사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어. 야, 싱글이면 나 같으면 즐기면서 살겠다. 모모처럼 즐기면서 재밌게 살아봐. 난 싱글들이 부러운데 넌 하나도 안 부럽다. 친구가 가볍게 던진 말은 나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다. 누구와 비교하는 말은 어떤 내용도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자존심을 내세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스스로 위축되어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그렇게 자존심과 자존감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된다. 자존심은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마음이다. 자존심이 있어야 나 스스로를 지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자존심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지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날카로운 방어막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타인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얻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가시 같은 것이다. 가시가 많은 사람은 상대가 쉽게 다가갈 수 없다. 만약 당신이 가시로 둘러싸여 있다고 상상해보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가시로 인해서 상대는 당신의 손을 잡아줄 수도 도움을 줄 수도 없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사람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날카로운 방어막을 다듬어야 한다. 그렇다면 자존감은 무엇일까? 자존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은 자신을 조금 더 냉철하게 관찰할 수 있게 한다. 그래야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성장시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 내면이 성숙하면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다. 만약 상대가 당신에게 거칠게 다가온다면 좀 더 유연하게 포용하면서 탄력적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똑같은 속도로
상대와 부딪히게 된다면 둘 다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나는 늘 바쁜 스케줄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바쁘지 않아도 마음이 급해 빨리빨리해 한국인 습성처럼 일한다. 한 번은 누군가가 나에게 성격이 너무 급한 것 같다는 말을 해준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내가 성격이 급하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고쳐보려고 애썼다. 몸이 먼저 움직이려 할 때 한 템포 느리게 움직였고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다. 그렇게 쉬엄쉬엄 하자는 마음으로 의식하며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니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늘 조급했던 마음이 편안해졌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덜 받기 시작했다. 만약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난 여전히 조급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나의 업무 스타일로 인해 나를 멀리했을 것이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남녀의 연애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한다. 상대의 마음을 보느라 자신의 감정을 뒤로한 채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 받는 상처는 크게 다가온다. 그것은 이별의 문제 또한 사랑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별의 아픔을 꽤 오랫동안 안고 살아간다. 자존심이 센 사람의 연애는 어떨까? 갑과 을을 계산하느라 머리가 아플 것이다. 상대방으로 인해 자신의 기분이 상하면 연락을 끊어버리기 일쑤고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도 사과를 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 결국 자존심 때문에 쉽게 이별하는 경우가 많다. 연애는 자존심과 자존감이 함께 공존한다. 자신이 먼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상대와도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어느 날 회사 동료의 연애 고민을 들어주게 되었다.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아서 헤어지자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녀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대해 몹시 힘들어하고 있었다. 자신은 헤어지려고 하는 마음보다 자신에게 신경을 써달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 헤어지자고 한 것인데 쉽게 수긍해버린 남자친구에 대해 한편으로는 화가 나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몇 날 며칠을 힘들어하더니 결국 본인이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를 다시 만났다.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 후로도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무심했고 만남을 지속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힘들어했다. 나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계속 만나는지 물었다. 다른 사람을 앞으로 못 만날 것 같아서 라는 그녀의 힘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나는 그녀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존심은 있어서 상대에게 표현을 하지만 반대로 낮은 자존감으로 스스로를 괴롭혔다. 상대와 사이가 틀어지면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나를 점점 주눅들게 만들었다. 그런 마음이 스스로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 자신감마저 떨어진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연애에서 자신의 마음보다 상대의 마음이 중요해지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연애의 을을 자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나 자신에게 변화를 주는 계기가 찾아왔다. 그 당시 친구한테 선물로 받은 자기계발서였다. 그 책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 이제라도 내가 나의 진정한 팬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목숨을 걸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 김혜남의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책이다. 이 글귀는 그 당시에 자존감이 낮은 나에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그때부터 나는 마음이 힘들거나 약해질 때면 자기계발서 종류의 책들을 읽었다. 책을 읽으면서 자존심과 자존감을 서서히 일깨우기 시작했다. 바르게 서 있는 자존심과 성숙하게 자라난 자존감은 나를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때부터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상대와의 관계에서도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었다. 그렇게 조금씩 나의 마음의 그릇은 커지고 있었다. 자신의 슬픔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사랑과 관심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쏟아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것은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해주는 것이다. 만족할 만한 스펙을 갖추었을 때에만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인정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다. 당신이 잘났든 못났든 당신이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하는 상황에서도 실망과 자책이 아닌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상대의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허물조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사랑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남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자신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결국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장에 불행하다면 먼저 감정 공부를 하라. 그 중에서 분노가 당신의 인생을 망친다. 살아가면서 욱하는 순간이 올 때 당신은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는가? 상대를 비난하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더 나아가서 과격한 행동을 표출한다든지 분노를 드러내는 방식은 저마다 차이가 있다. 분노를 느낄 때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출하는 것은 이롭다. 그러나 그 한계선을 넘을 경우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당신의 인생까지 망칠 수도 있게 된다. 우리는 점점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다. 그것은 어쩌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환경 탓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활은 우울증과 좌절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조차 잃어가게 한다. 심각하게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스스로 위축되어 사회와 고립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가끔 매스컴에서 자신의 화를 누르지 못하고 잘못된 감정을 표출한 범죄가 보도되기도 한다. 사실 분노로 인한 결과는 드러난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나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이 많다. 더욱이 분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뒤늦은 후회의 삶을 살게 한다. 어느 날 오래전에 인연이 있던 지인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다. 우리는 서로 반가운 마음에 가까운 카페로 자리를 옮겨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그녀는 어느새 결혼을 하였고 그 사이에 이혼도 했다. 달라진 생활의 변화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음이 새삼 느껴졌고 무엇보다 그녀의 이혼 소식이 놀라웠다. 그녀의 표정은 매우 복잡해 보였다. 이혼으로 많이 힘들었겠구나. 짐작을 하고 있을 때쯤 그녀는 뜻밖의 고민을 이야기했다. 다시 재결합을 하자고 한다고? 전 남편이 다시 재결합을 원한다는 것이다. 나는 잘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반기는 마음으로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그때 자기가 너무 경솔했다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하는데 다시 시작하기가 두려워. 그녀는 남편에게 확신이 없어 보였다. 왜? 남편도 앞으로 더 노력하지 않을까? 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아니, 그 사람 쉽게 화를 내. 연애 때도 그랬거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끝낼 사람처럼 굴어. 그는 달라지지 않을 거야. 전 남편은 평상시에는 자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욱하는 성질이 있었다. 상대의 실수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너그럽지 못했다. 남편은 화가 나면 상대의 자존심을 건들고 비난하며 결국 마지막에는 관계를 끝내자는 말로 싸움을 마무리했다. 그녀도 그런 순간마다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다툼이 생긴 날 남편이 또다시 헤어지자는 말을 꺼낸 그날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그때의 감정을 여과 없이 상대에게 표현하고 나서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분노가 그 이상의 한계선을 넘을 때는 이성적이지가 못할 때가 많다. 맞닥뜨리게 된 상황에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어쩌면 그녀의 전 남편은 이혼이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 상황을 그녀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 역시 화가 날 때 상대에게 나의 감정을 풀려고 할 때가 있다. 마치 상대에게 응징이라도 하듯 상처를 줄 때 마치 나의 화난 감정이 보상이라도 받는 듯한 착각을 한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는 보상받았다고 생각했던 마음 역시 괴롭다. 이성적이지 못했던 나의 행동은 그릇된 판단을 하고 난 뒤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재결합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연애에서부터 지금까지 상대가 변화하기를 바랐지만 그때마다 상대는 자신의 분노에 대해 합리화했다. 물론 이유 없는 분노는 없다. 그러나 분노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감정 문제이지 상대에게 그 감정을 푸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분노를 쉽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낸다. 젊은 시절부터
성격이 다혈질로 주변 사람들을 눈치 보게 했던 A가 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갖고 진취적으로 열심히 삶을 살았지만 그의 단점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다. 어느 날 A는 고민을 말했다. 내가 성격이 이렇게 생겨먹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잘 알아. 그런데 화가 나면 쉽게 조절이 안 되네. 이제 노력을 해봐야지. A는 불같은 성격 탓에 사람들과의 관계로 손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런 성격을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쉽게 고쳐지지가 않았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내 성격 탓에 이런 병이 생겼는지도 모르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분노를 달고 살았던 그는 음주와 흡연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했고 지금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 감정은 결국 마음과 육체의 거울이기도 하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해서 화병에 걸렸다는 말처럼 습관이 되어버린 분노는 심장까지 혹사를 시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이전에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한 뒤에 필요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마음의 수양이 필요하다. 사실 순간의 분노도 1시간 또는 하루 뒤면 어느 정도 사그라질 때가 많다. 그래서 화가 나는 그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상대와 대화를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가 나면 일단 모든 것을 잠시 접어두고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려 기분 전환을 시도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즐거운 영상을 보기도 하고 산책을 즐기면서 기분을 바꾸었다. 그러다 보면 흥분이 극에 달았던 분노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물론 문제였던 일을 다시 떠올리면 화가 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이 돌아온 상태라 다시 그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마주할 수가 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례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과 같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쉽게 화를 표출하는 사람은 늘 주례가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분노가 습관처럼 당신의 일부가 된 것이라면 멈춰야 한다. 분노는 결국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하고 주변의 모든 것도 잃게 만들 것이다. 세 번째 장입니다. 내가 원하는 감정을 선택하는 8가지 기술. 그 중에서 타인의 세상에서 빠져나와라.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던 날이 많았다. 뭐가 제일 어울려? 옷을 살 때도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남들이 골라준 옷이 예쁜 것이라 생각하고 입고 다녔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나의 개성은 없어지고 남들의 취향에 맞춰가며 살아가게 된다. 남들이 하는 말과 생각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상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패션과 스타일, 태도에서부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고 직업은 무엇인지 보게 된다. 그 사람의 내면을 알기 전까지 외적인 이미지만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면보다는
남들에게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외적 이미지에 신경을 쓰게 된다.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모두가 선호하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게 요즘 잘 나가는 물건이에요. 라는 멘트는 진부하긴 해도 남들의 시선이 중요한 시점에는 상당히 끌리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 가방, 국민 신발이라는 국민이라는 용어가 붙을 정도로 인기 있는 아이템은 대부분 하나씩 소유하고 있을 정도다.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남들과 비교는 피할 길이 없어진다. 남들이 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좋은 물건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가질 수 없는 허탈감과 함께 자신이 뒤처져 있는 것 같은 우울함을 경험하게 된다. 나 역시 상대와 비교가 될 때 깊은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깨달을 때 삶이 허탈해진다. 어릴 때 나는 피아노를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나는 몇 날 며칠을 피아노를 사달라고 부모님께 떼를 쓰곤 했다. 그렇게 애써서 피아노를 갖게 되었는데 정작 그 피아노를 제대로 연주해 본 적이 없다. 그때의 나는 피아노를 멋지게 연주를 하고 싶어서가 아닌 친구 집에 놓여있는 멋진 피아노를 부러워했던 것 같다. 성인이 된 지금 내가 갖고 싶어진 것들이 원래부터 원했던 물건인지 아니면 동경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환상을 갖고 싶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내가 어릴 때 피아노를 갖고 싶어 했던 진짜 이유처럼 아직도 난 여전히 남들의 시선에서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말이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의 해방감의 경험은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자유로움이었다. 처음 외국에 여행해서 그 자유로움을 느꼈을 때의 일이다. 사람들과의 과감한 옷차림과 남을 의식하지 않고 개성이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나도 덩달아 편해질 수 있었다. 이거는 너무 튀지 않나? 이렇게 입으면 뚱뚱해 보일 텐데. 평소 이런 생각으로 제약을 걸어두었는데 전혀 남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다닐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 자신들의 몸매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남의 시선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서 불필요한 생각들이 나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된 나에게 나도 모르던 당당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를 더는 감출 필요가 없었다. 그 자신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낼 수 있게 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그들의 표정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나는 사람과 사람으로 서로 존중하고 해맑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들의 순수함에 점점 매료되고 있었다. 외국에서 살다가 남편의 직장 문제로 잠시 한국에 머물게 된 동생이 집으로 놀러 온 적이 있다. 그녀는 한국에 머물면서 주변에 아는 친구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 다행히도 모처럼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에 즐거워 보였다. 나는 그녀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물었다. 한국 생활은 어때? 좋아?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고. 좋은 점은 뭐고 불편한 점은 뭐야? 좋은 점은 굳이 차를 타고 나갈 필요 없이 주변에서도 먹기가 편하게 되어 있다는 것? 밤늦게 배달 서비스도 잘 되어 있고. 맞다.
진짜 최고지. 그럼 불편한 점은 뭐야? 나는 좋은 점보다 불편한 점이 궁금했다. 여기서는 집 앞에 슈퍼 나갈 때도 옷에 신경 쓰여. 그래? 나는 신경 안 쓰고 나가는데 그럴 필요 없어. 아니야. 나도 지금껏 신경을 써본 적이 없는데 여기선 이상하게 신경이 쓰여. 혹시 이거 입고 밖에 나갈 수 있어? 그녀는 내가 집에서 입고 있는 수면 바지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니, 이건 좀 그렇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사는 곳은 솔직히 이걸 입고 밖에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 그래서 사람들도 자기가 입는 거에 신경 안 쓰고 편하게 돌아다녀. 근데 여기선 이런 걸 입고 밖에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걸? 여기 사람들은 하나같이 옷을 다 예쁘게 입고 다녀서 내가 신경이 쓰이나 봐. 모두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나는 그녀의 말에 공감했다. 지금껏 살아온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여태 불편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자유로운 스타일에 남들의 눈에 신경 쓰지 않았던 그녀에겐 왠지 모를 불편한 환경이었을 것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했던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많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만 동떨어진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들과 비교하며 그 안에서 튀지 않으려고 했고 스며들고 싶어 했다. 이제 더 이상 남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싶지 않다. 나부터가 타인에게 불편한 시선을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서로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내가 되기로 했다. 내가 이걸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날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다가 자신에게 오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다. 이제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야 한다. 내가 원하고 있는 타이밍에 맞춰서 오는 기회는 많지 않다. 그러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타인을 의식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자.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면 문제 없을 테니 말이다. 왜 남의 눈치를 보죠?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이 좋으면 됐지.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는 삶은 남의 인생을 사는 거죠. 누군가 내가 결정을 머뭇거리는 순간에 나에게 해준 말이었다. 나는 그분의 말처럼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한다. 내가 있어야 세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4장. 남에게든 나에게든 화내지 않는 연습. 그 중에서 스스로를 칭찬하라. 읽어드릴게요. 칭찬은 그동안의 당신의 노력에 대해 인정을 받는 기분을 갖게 한다. 그런 긍정적인 기분은 앞으로도 당신이 살아가는데 분명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칭찬은 좋은 관계를 형성해 주기도 하고 좀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에게 좋은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해주고 응원해주지만 정작 자신에게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살 때가 많다. 나는 누군가가 칭찬을 해줄 때면 상당히 어색해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랐고
오히려 상대의 칭찬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라며 겸손을 부리기도 했다. 마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답을 하면 네, 당신 말이 맞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나를 낮췄다. 평소에 그런 태도가 습관이 되었고 반복되는 습관은 실제로 나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여기게 만들어버렸다. 남들에 대해 칭찬하는 것은 관대했지만 반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깎아내리는 것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했다. 그런 생활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 용기도 잃게 되었고 나의 능력마저도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내 모습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주변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 나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나와 같은 생각으로 자신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회사에서 팀장 자리에 공석이 생겨 A에게 팀장을 맡아보라는 제의가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선뜻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 너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아니야, 난 그럴 실력이 못 돼. 내가 쌓아온 경력이 얼마인데 넌 잘할 거야. 그런 건 리더십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난 그러지 못해. 처음부터 리더십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터득하는 거지.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팀장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팀장이 있을 때도 팀장이 그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해 팀장의 일까지 거의 도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대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때면 그 자리에서 기분 상하지 않도록 가르쳐주거나 자신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고 상대의 마음도 살피며 배려해준 그녀를 사람들은 좋아했고 많이 따랐다. 나도 나의 일을 기억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안부를 물어봐주는 그녀의 세심함과 따뜻함에 감동을 받으면서 그녀와 가까워진 것이었다. 그렇게 그녀의 심성으로 누구보다도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최고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리 일을 탁월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들과 협력을 이룰 수 없다면 팀장의 역할도 버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팀장으로서의 능력이 충분했지만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했다. 자신에게 자신이 없는 부분은 그녀의 단점이었던 것이다. 주말에 일하는 동생들하고 강릉에 바람 쐬고 왔어. 와, 보통은 어린 친구들은 불편하다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피하는데 비결이 뭐야? 글쎄, 내가 편하게 해주나? 넌 진짜 인맥도 많고 친화력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아. 그녀에게 장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기를 바랐다. 경쟁사회 속에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피할 길이 없기 마련인데 그녀는 그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끌어가고 있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라보며 스스로 칭찬해 줄 수 있다면 그녀도 자신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도 한때는 나의 장점보다 단점에 대해 우울해하며 고작 이런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 것에 자존감까지 잃어버렸다. 하지만
자신이 장점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 단점 역시도 자신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그 단점이 더 이상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칭찬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나를 인정해야 남들도 당신을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녀가 자신이 없다고 말할 때 나는 그녀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팀장이 되어 그 자리에서 임무를 헤쳐나가고 있다. 그녀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며 이제 그녀 없이는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만큼 막중한 위치에 놓여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 자신을 높이는 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상대의 장점은 너무나 쉽게 보이지만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해 욕심을 내려놓고 사소한 것이라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게으르지만 대신에 꼼꼼한 당신을 칭찬해주고 요리를 잘하지 못하지만 정리를 잘하는 당신을 칭찬해주고 오늘도 구직에 실패했지만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당신을 칭찬해주면 되는 것이다. 만약 상대에게서 칭찬에 목말라 하고 있다면 그건 남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다. 그런 사람들은 남들의 비난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만다. 남들의 말에 기분이 쉽게 좌우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당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남들이 하는 칭찬 중에는 당신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입에 발린 말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닐 수도 있다. 진정한 칭찬은 당신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아낌없이 칭찬해 주는 것이다. 지금껏 자신의 삶을 스스로 깎아버리는 생각이나 무심하게 내뱉었던 말들은 자신이 못난 사람임을 주변에 알리는 일들이다.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자. 그래야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된다. 오늘부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칭찬을 시작해보자. 칭찬은 많아질수록 칭찬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 우리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달려온 당신에게 오늘 하루도 멋지게 잘했어 라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요. 칭찬이란 것,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더 안겨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장,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정 문제다. 이 중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정 문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처를 받고 억울해하고 분한 마음을 삭히면서 다독여보지만 쉽지가 않다. 잘 지내다가도 불쑥 떠오르는 안 좋은 감정들로 또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표현을 하지 않겠다고 혼자 감추려고 해도 결국 감정들은 들켜버리고 만다. 나의 생활이 하루아침에 엉망이 되었던 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다기보다 나의 기분이 특별히 좋지 않았던 때였다.
기분 하나로 금세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 참을 수 없는 감정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버릴 때면 이성과 사리분별을 잃게 된다.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무모함이 나를 지배해버린다. 그때의 순간은 나를 놓지 않으려 했던 마음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이제 몰라, 될 대로 되려고 라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게 된다. 그렇게 나의 기분대로 길을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이미 일어난 일에 후회가 밀려들기도 한다. 나의 기분을 최대한 끌어올려 보려 노력하고 되도록 부정적인 감정은 밀어내보려고 애썼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쓴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될 수 있기를 바랐고, 위기라고 느껴질 때도 그건 역시 인생을 배워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려고 했다. 그러다가도 금세 나의 마음이 느슨해질 때면 보채지 않고 충분히 시간을 주려고 했다. 조급해질수록 나에게 또다시 채찍질을 할 것이고 금세 지쳐버리고 포기하게 될 것이란 걸 알기 때문이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느끼는 삶 속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늘 잔잔하게 흐를 수만은 없다.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며 슬픔과 즐거움이 교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감정이 풍부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예민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 감정의 기복이 많은 것은 특별히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참고 있는 나를 누군가 툭 치면 울컥하고 쏟아내고, 어깨만 툭 쳐도 발끈해하며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할 것만 같던 지난 날들과 다르게 지금 나는 조금씩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나가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감정을 배워가면서 조금씩 평온해지기 시작했다.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면 조금 더 감정을 수월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 감정에 대해 3가지를 기억하자. 첫째, 감정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당장 화가 나 있는 당신에게 제일 먼저 빼앗아가는 것은 인내심이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잠깐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라. 1시간이든 하루만이라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안정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맨 처음 당신이 하고 싶었던 행동이나 말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반대로 너무 기쁨에 흥분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감정은 최고조로 극에 올라 있을 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감정은 다시 평온을 찾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다. 둘째, 감정은 드러내는 것이지 묻어두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감정을 참고만 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자신도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한다. 자신의 감정 표현으로 상대와의 관계가 잘못될까봐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덮는다고 해서 그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 더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당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고 되도록 빨리 풀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상대도 당신도 둘 다 놓치지 않게 된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리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은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많다. 하물며 상대가 당신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다. 오히려 그것이 서로에게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 되고 만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단계는 대화이다. 서로의 진심을 대화로 나눌 수 있을 때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셋째, 우리의 마음은 매일 가꿔야 한다. 마음은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 금세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매일 운동으로 몸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단련되지 않으면 한없이 약해질 수 있다. 처음부터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없다. 또한 어느 순간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도 아니다. 마음은 꾸준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펴야 한다. 그날의 감정을 점검해서 약해져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주어야 한다. 실제로 당신은 작은 말 한마디나 짧은 명언이나 글귀로 힘을 얻기도 했을 것이다. 위로는 그렇게 특별한 곳에서 찾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 많이 널려 있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글은 멀리하자. 나쁜 기운은 긍정보다 더 쉽게 물든다. 남들에게 쏟아내는 비난이나 부정적인 언행은 곧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해주는 건 긍정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이다. 한때는 감정을 다루는 것이 서툴러 내 감정을 어쩌지 못해 혼자 괴로워하는 날이 많았다. 작은 것에도 흔들리는 감정 때문에 나의 삶은 늘 불안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감정이 이끈 대로 살아온 경우가 많다. 힘들어서, 괴로워서, 지쳐서, 변심해서 그 순간에 우리는 선택해야 했다. 우리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길이라면 조금도 감정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다행히도 감정은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배우가 되어 얼마든지 나의 감정을 선택하여 연극을 펼치기 시작한다. 슬픈 감정을 잡고 눈물을 흘려보고 광대를 힘껏 들어올리며 행복한 표정을 지어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그 감정에 녹아들어 어느새 자신의 삶도 그 자체가 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껏 환경을 탓하며 지냈던 세월들을 돌아보니 결국 문제는 나에게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그녀가 깊은 잠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